1978년 5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고 요구사항도 없었습니다. 오직 폭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유니바머 사건입니다. 첫 번째 폭발 이후 경찰은 상자를 조사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도 있었고 주소도 적혀 있어서 범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가짜였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부품들 역시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것들 뿐이었고 범인을 찾을 만한 단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잊혀지는 듯 했는데 1년 뒤 또 다른 폭발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대학 관계자가 표적이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소포는 계속 도착했습니다. 어떤 것은 우편으로 배달됐고 어떤 것은 건물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상자였지만 문제는 그 안에 폭탄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교수와 연구원, 그리고 항공사 직원들까지 표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낯선 소포를 쉽게 열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했고 누군가는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비슷한 폭발이 계속 이어졌지만 범인의 정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사건이 반복될수록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문도 없었고 폭탄을 만든 재료 역시 어디서 구입했는지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수사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은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과 항공업계 관계자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FBI는 이 사건을 유니버시티 앤 에어라인 바머, 줄여서 UNABOM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유니바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폭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보는 쏟아졌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를 추적했다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FBI는 수만 건의 제보를 검토했지만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1985년 캘리포니아의 한 컴퓨터 가게 주인 휴 스크러트는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나무 조각으로 만든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고 누군가 버리고 간 물건이라 생각한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는 연기와 파편이 흩어졌고 휴 스크러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니바머 사건의 첫 사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폭탄범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첫 사망 사건 이후에도 폭탄은 계속 배달됐고 피해자는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폭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1987년 이후 이상하게도 폭발은 멈췄습니다. 1년, 2년, 그리고 6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사건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993년 폭탄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1994년 광고회사 임원 토머스 모선은 집으로 배달된 소포를 받았고 평범한 우편물처럼 보여 곧바로 포장을 뜯었습니다. 잠시 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몇 달 뒤 또 다른 소포가 배달됩니다. 이번 표적은 목재산업단체 대표 길버트 머레이였습니다. 그 역시 특별한 의심 없이 포장을 열었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역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20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점점 불안에 휩싸여 갔습니다. 1995년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신문사와 방송국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자신이 바로 유니바머라고 주장하며 한 가지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자신이 쓴 글을 세상에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은 기술 문명과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수만자불량의 선언문이었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폭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민했습니다. 범인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또 다른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폭발은 계속될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선언문은 공개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사건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글을 읽은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불안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카진스키, 유니바머의 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형이 기술 문명을 싫어한다는 것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도 낯선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연쇄폭탄 테러범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선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한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은 오래전부터 특정 관용구를 남들과 다르게 사용하곤 했는데 그 표현이 선언문에도 똑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신고해야 할지, 모른 척해야 할지. 결국 그는 FBI에 연락합니다. FBI는 동생이 건넨 자료를 분석했고 마침내 하나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수사관들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몬태나의 숲속. 전기도 수도도 없이 작은 오두막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FBI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남자가 발견됩니다. 미국 전역을 공포에 빠뜨렸던 바로 유니바머였습니다. 그의 정체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버드에 입학한 천재 수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숲속으로 들어가 오랜 시간 세상과 등을 진 채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폭탄을 만들면서 말입니다. 수사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공간 안에는 수십 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폭탄 재료와 설계도, 범행 기록, 그리고 선언문 초안까지 17년 동안 찾지 못했던 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1996년 4월, 유니바머는 체포됩니다.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난 지 17년 만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이어진 추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FBI가 끝내 찾아낸 단서는 폭탄도 지문도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남긴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알아본 사람은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유니바머 사건은 지금도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추적 사건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군가가 집어든 평범한 상자 하나였습니다.